자, 여러분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펙트럼. 그러니까 고1 때 좀 배운 게 스펙트럼에 대한 기본 내용을 좀 배웠거든. 거기서 조금 더 뭐 계산하거나 뭐 따지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더 자세하게 배우는 내용이다 라고 보면 되고, 자, 스펙트럼이 뭔데? 이 펼쳐보다라는 뜻이야. 스펙트라라고 하는 게 펼치다 이런 말이지. 스펙트럼은 빛이, 프리즘이 뭐야? 분광기, 그지? 분광기 같은 매질을 통과할 때 굴절률이 차이로, 뭐의 굴절률 차이?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마다 굴절률이 달라요. 보라색이 센, 에너지가 센 놈이거든. 더 세게 꺾여. 빨간색은 더 약하게 꺾여.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올 때는, 처음에 들어갈 때는 하나였는데 결과적으로 나올 때는 다 나눠져서 나오는 거야. 그게 이제 스펙트럼, 여러 색깔로 나뉘어서 나타나는 띠고, 스펙트럼 종류는 연속 스펙트럼과 띠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 띠 스펙트럼에 흡수와 방출 스펙트럼이 있다는 것까지 배웠어, 너네들이. 맞지? 연속 스펙트럼은 그냥 일반적인 햇빛이나 또는 백열 전구에서 이제 나온 빛은 모든 에너지의 그 광선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펼치면 쭉 연결된 것처럼 쫙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선 스펙트럼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종합적인 어떤 원소들이 다 합쳐져서 그 원소에서 나온 빛이 아니고 딱 한 종류의 원소, 이런 식으로 한 종류의 원소에서 나오는 빛은 결국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그 원소를 구성하는 전자들, 특히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원자과 전자들하고 연결되어 있거든.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빛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게 핵은 못해요. 뭐가? 가벼운 전자가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전자가 빛을 흡수할 수도 있고 에너지가 더 높아질 수 있어. 원자핵으로부터 그 에너지가 더 높아지면 전자는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오케이? 흡수하면 멀어지고 방출하면 다시 가까워지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원자들이 높은 에너지 갖고 있을 때는 방출해서 자기가 안정해지려고 하고, 전자가 그래서 빛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지?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 전자 위치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게 띠로 보여. 까만 바탕에 띠로 보이는 게 방출 스펙트럼. 그 다음에 에너지가 낮은 애들이 태양빛 같은 걸 받았을 때, 자기가 딱 흡수할 수 있는 딱 그 색깔 띠만 에너지만 흡수하거든. 그러면 저 연속 스펙트럼에서 중간중간 까맣게 빛이 안 보이는 선이 나타나.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한다. 됐지? 이렇게 이제 정의를 따져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알아둬야 될 거, 뭐 기체 방정관이라는 건 뭐 예를 들어서 헬륨만 이런 식으로, 그지? 수소 기체만, 산소 기체만 이런 식으로 한 원소에서는 딱 정해져 있는 흡수 방출의 그 에너지 크기가 있거든. 그게 빛의 색깔 띠로 나타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런 거고, 여기 보면 이거 알지? 요거 파장을 봐. 파장 아까 내가 말했지. 보라색 쪽에 에너지가 세다고 했지. 빛은 에너지가 셀 때 파장이 짧아져. 오케이? 그리고 에너지가 약할 때 파장이 길어져. 그럼 반대로 파장 길이가 짧은 애는 에너지 세지. 근데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거든. 빛의 속도는 파장 길이 곱하기 진동수거든. 응? 그렇기 때문에 파장 길이가 짧아지면 진동수는 뭐다? 커지는 거야. 누가? 보라색이 진동수가 크고, 이제 빨간색 쪽이 진동수가 더 작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파장으로 보면 파장이 짧은 놈, 보라색 쪽, 파란색, 보라색, 파보, 됐지? 그때는 에너지가 큰 쪽이지, 그지? 그 다음에 파장이 긴 쪽이 에너지가 작은 쪽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너지는 어디에 정확하게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어디에 관련하냐면 진동수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그지? 진동수가 커지면 에너지는 크고, 진동수가 작아지면 에너지는 작아지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거 끼워 들어가서 이게 되겠나? 되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스펙트럼, 여기서 이걸 따로 해놓은 거는 요 내용, 의미 한번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야. 우리 배웠어, 이거는. 태양이나 백열 전구, 백열 등이 전구야, 꼬마 전구 같은 거. 방출되는 빛은 연소 스펙트럼 나타난다. 인정? 됐지? 웬만한 형광등 같은 건 연소 스펙트럼 안 나타난다. 오케이? 그 다음 기체 방정관, 형광등이라 생각하면 돼. 거의 비슷해. 이에서 방출되는 빛은 파장이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 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체 방정간, 헬륨 방정간 하면 헬륨의 전기 쏘면 에너지 높아질 때 낮아질 때 빛이 나오는 거거든. 응? 그런 건 이제 딱 헬륨이 방출할 수 있는 빛 에너지 띠만 방출하기 때문에 선으로 나타난다. 이 기체의 종류에 따라 또 뭐야? 그러니까 종류에 따라서 자기가 흡수하고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 크기가 다 다르거든. 이게 선의 위치가 달라. 왜? 이 색깔이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지? 선의 위치와 개수도 달라. 오케이? 굵기도 다를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선의 위치와 모양, 개수, 굵기 이런 게 다를 수 있다. 다르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각 원소들은 딱 자기 특정된 띠를 갖고 있는 거야, 결국. 그래서 이제 스펙트럼 분석하는 거, 왜 고1 때 왜 배웠게 이거? 왜 배운 거야, 이거? 그렇지, 구분하려고 한 거야. 왜? 몇백 광년, 그 밖에 있는 그 천체가 어떤 원소를 갖고 있는지 가서 확인할까? 못하지. 근데 빛이 오면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 빛에서 어떤 띠를 보면, 아, 이거는 어떤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선 스펙트럼 나타났다. 이렇게 알 수 있거든. 그것 때문에 스펙트럼 배운 거야. 됐지? 분석 원소 종, 딱 밑에 나와 있었네. 난 또 준혁 조교가 이거 알고 있는 걸 얘기했는 줄 알았는데, 읽었네. 요거 그죠? 원소 종, 아니야? 읽은 거 아니야? 알고 있었어? 예? 알고 있었어? 1학년 때 배웠던 거. 어우, 야, 잘 배웠네. 이번 때 배웠는지. 참 잘 배웠다. 같이 배웠을 텐데. 자, 원자의 에너지 준이. 보어라는 아저씨. 자, 박쌤, 보어의 영어 스펠이 어떻게 됩니까? B O R E 볼 이런 거야. 지루해. B-O-H-R이다. B-O-H-R. 이건 안 배웠구나. 사람 이름이야. 보 아저씨가 대단한 사람이야. 1900년 딱 1900년이라고 생각하면 돼. 1900년에서 1900년 몇 년 지날 때까지 이 사람이 뭘 만들어낸 거냐면 거의 세팅했지. 뭘 아인슈타인을 세팅한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고전역학에서 현대물리로 넘어오는 시작 지점에서 판을 깔아준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못생겼어. 근데 어쨌든 대단한 일을 한 거지. 이 사람이 더 유명해져야 되는데 아인슈타인보다 그런 거야.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그 이전에 보어, 슈레딩거 뭐 여러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걸 확장할 수 있었어. 없었으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보면 되고. 수소원자를 가지고 왜 수소원자를 할게? 다른 것들은 전자들이 많잖아. 두 개, 세 개 있으면 전자끼리 반발하는 위치 에너지까지 따지려고 하면 이건 너무 복잡한 수식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아예 다 빼고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있는 수소 원자 가지고 전자의 에너지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된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 그 시작 지점이 있어야지 헬륨이나 다른 것도 산소나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수소 원자에만 따진 거야, 보어는. 수소 원자의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원자에게 전자가 여기 있을 때 에너지가 다 다르구나. 인력이 있으면 멀면 멀수록 위치 에너지가 큰 거거든. 에너지 큰 거야. 됐지? 우리 지구에서 우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층보다 7층, 7층보다 10층이 위치 에너지 큰 거 아니야, 그지? 인력, 서로 당기는 힘일 때는 멀면 멀수록 위치 에너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에너지가 크다는 걸 알게 됐다고. 그지? 그래서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했다. 그 이전하고 다른. 여기서 보호 원자 모형에 이 조건이 두 개 있는데, 양자 조건하고, 그 다음에 진동수 조건.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할 거야. 이거 좀 복잡하지? 이걸 안 배운 거야, 이제. 볼게. 원자 모형에, 원자 내의 전자는 특정한 궤도에서만 운동을 한다. 밑줄. 특정한 궤도 운동. 이때 빛은 방출하지 않고 안정한 상태로 존재한다. 이 가정을 한 거야, 가정. 이 말이야. 양성자 있지? 핵. 궤도가 있는 거야. 이 전자가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올 때, 이때는 에너지 방출이나 흡수가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궤도 자체는 뭐니? 왜 이렇게 생겼냐? 궤도 자체는, 궤도에서는 에너지 차이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글라이딩 미끄러져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안정적으로. 근데 여기서 일로 가려고 하면 뭐니까 에너지 흡수 안 하면 못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 사이에는 있을 수 없어, 전자가.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공간과 있을 수 없는 공간이 딱 구분되어 있다. 떨어져 있다. 끊어져 있다. 이 뜻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빛을 방출하지 않고 안정한 상태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지. 그거를 이제, 이 궤도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전자의 궤도를 원자에게서 가까운 데부터, 주양자수, 숫자라고 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표현하게 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를 넘버에서 n equal 1, 2, 3, 4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된다. 오케이? 이거 주양자수. 양자수가 4종류가 있어요.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양자수 이렇게 4종류가 있거든. 그 4종류를 다행이지 너네가 자세히는 안 배워 이제. 직전 교육 과정에 다 배우고 막 복잡한 계산 따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다 안 배워. 그래서 이건 양자수가 많으니까 그 중에 짱이다 해서 프린시플 퀀텀 넘버 주양자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게 1, 2, 3, 4 퉁 쳐서 이렇게 그 에너지 크기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 됐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돼 있지, 그지? 양자가 뭐야, 양자가? 좋아나? 양자가 뭐야? 그렇지.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고, 그지? 남이 낳은 자식을 내가 데리고 와서 자식 삼으면 양자지, 그지? 왜? 날카리 같은 거? 되게 무서워하는구나. 그렇구나. 내가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는. 양자화는 그 양자가 아니고, 이 말이 좀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어.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어떤, 점이 있다고 하자. 점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 이 뜻이야. 양자화는 떨어져 있다는 뜻이야. 떨어져 있다. 양자하고 비슷한 걸 너네가 배운 적 있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라티스라고 해요. 라티스. 라티스가 뭐야? 알리가 있나? 고등교육 못 받아가지고 모르지? 격자. 광자는 포톤. PHOTON. 포톤이라고 하고. 격자가 뭐지? 격자 무늬가 뭐야? 모는 종이 생각하면 돼. 모는 종이. 그거 배운 거야.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 거. 자, 봐. 격자만 이렇게 여기 직교좌표기에 따다다다다 뭐 이렇게 이제 점이 찍혀 있다고 하면 이걸 뭐라고 하게? 격자점이라고 하지. 그지? 이 점과 이 점이 연결되어 있지 않지, 그지? 이런 거 격자. 그리고 우리 물리에서, 현대물리에서 얘기하는 거, 이거는 양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양자는 원래는 에너지적인 표현인데, 근데 에너지적인 표현이 에너지가 떨어져 있다고 하면, 그 연결되어 있는 연속적인 에너지가 없다라고 하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위치도 떨어져 있어야 돼. 중간에 존재할 수가 없다고. 이거 되게 이상한 현상이야,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현상이. 왜? 이런 거야. 내가 여기 있다가, 잠깐, 눈 감아볼래? 내가 갑자기 여기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그 사이에는 나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지. 이상하지. 귀신 같지 않니? 그지? 그런 일이야. 그런 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밝혀낸 거지. 1900년 초중반에.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다. 물리량이 띄엄띄엄 불연속적. 이게 중요한 표현이다 생각하면 돼. 됐지?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게, 준위가 군대에 가서 그 준위 아저씨 말고,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건 에너지 크기 차이, 수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려운 말 그대로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에너지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에너지 수준이 어떻게 돼? 이렇게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뭐야? 껍질이라고, 전자 껍질이라는데 이걸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지? 이제 제일 가까운 게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지, 맞지?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점차 에너지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야, 커지는 거. 맞지? 그래서 에너지의 값도 이 값 다 다르고, 그다음에 이걸 제일 에너지가 작은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 제일 작은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ground state. 그다음에 지금 이 수소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에 이 전자 하나밖에 없는데, 전자가 여기 있으면 이거는 다른 에너지, 그거보다 더 작은 에너지로 갈 수 있는데도 거기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거를 흥분해 있는 상태라고 해서 어디 갔냐? 들뜬 상태, excited state. 됐니? excited state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됐죠? 여기가 바닥 상태, 전자가 있으면 이런 데는 들뜬 상태라고 얘기한다는 뜻이지. 됐죠? 양자 조건에서 보의 수소 원자 모형이지, 그지? 수소 원자 모형의 기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고, 그 다음 넘어가서 진동수 조건이 나오네. 진동수 조건이 뭔지 한번 볼게요. 전자가 특정 궤도 사이를 이동할 때는 두 궤도 n의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어떤 형태?
빛의 형태로 방출하거나 흡수한다.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어떤 밀입자, 아주 미세 입자 중에서 빛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할 수 있는 애는 오로지 뭐만 있다? 전자만 있다고 했어. 원자, 핵이나 양성자 이런 애는 못한다고. 아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전자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야. 왜? 얘 질량이 형편없이 작거든. 양성자에 비해서 1600 몇십 분의 1 밖에 안 된단 말이야. 엄청 작으니까 그래서 이거 빛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거야. 그 맞는 거야. 거기에 딱 막 양자화되어 있는 어떤 에너지 딱 들어맞는 게 전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양성자는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거지. 빛 에너지 흡수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됐고요. 전자의 에너지 흡수와 방출은 어떻게 되냐? 이거 그림은 간단해. 이거는 배웠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전자가 가까운, 원자에게서 가까운 껍질에 있다가 빛을 받으면 먼 껍질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지. 무슨 조건? 봐. 여기가 에너지 700원이고 여기 1100원이라 하자. 그럼 어떤 빛을 받아야 돼? 400원짜리를 받아야 되는 거야. 700 다음에 400이 1100이잖아. 300짜리는 흡수 못 해요, 전자가. 이 상태에서는. 왜? 700에서 300 더하면 1000이잖아, 그지? 근데 1000이라는 에너지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흡수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딱 특정한 빛 에너지만 흡수할 수 있는 거야. 뭐 말인지 알겠지? 400 넣으면 예를 들어 여기에 뭐 1350 있다. 하면 700에서 650은 흡수할 수 있는 거야. 딱 그 차이. 예, 맞아야지만 흡수하지. 딱 그 차이가 되는 빛 색깔만 띠로 흡수해서 까맣게 보이는 거야. 이게 선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반대로 들뜬 상태에서는 요 에너지 차이만큼 딱 그 차이만큼 화난 거 아니야. 그냥 강조한 거야. 딱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 빛 에너지를 방출하면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내려올 수 있다. 에너지 낮은 쪽은 뭐? 핵에 가까운 쪽, 그지? 그쪽으로 내려올 수 있다고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 광자 한계, 광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전자에 흡수되는 빛을 전자가 입자잖아. 빛도 입자의 어떤 성격이 있거든. 그게 빛과 물질의 이중성이야. 성격이 있거든. 그래서 이걸 이제 1900년대 초반에 이걸 광자라고 해. 미친 사람이 아니야. 미친 자가 아니야. 광자가. 알겠지? 빛 입자라고 해서 광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여기 보면, 전자가 양자수인 N과 M인 에너지 중의 사이에 전해할 때 흡수하고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딱 빛의 진동수에 비례한다는 거고, 자, 빛의 진동수에 비례? 무슨 뜻이지? 에너지 E 이꼴 진동수 F잖아, 그지? F라는 뜻이야, 그지? 비례한다는 거고, 그거를 이제 정리한 게 여기 나 있네.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전자가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빛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게 요 델타 값이지. N 껍질에 있을 때 전자의 에너지, M 껍질에 있을 때 전자의 에너지 차이값. 됐지? 이게 뭐가 되냐면 E 이꼴 HF, 하F. 이거 원래 원어 발음이 하야, 하F. 이렇게 얘기해요. 플랑크 상수입니다. 근데 요즘 좀 젊은 물리쌤은 이거 H라고 얘기할까? 그냥 알파벳 발음으로. 됐지? HF 또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F하고의 관계지, 그죠? 람다 분의 하C, 람다 분의 HC. 이렇게 표현해. 왜? 이 연결고리는 뭐야? 연결고리가 뭐야? 이거 빛의 속도는 뭐라고?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 람다는 뭐야? F는 뭐야? 람다 분의 C지, 그지? 이거 대신 넣으면 이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한다. 전자가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는 빛 에너지 크기는 HF 또는 람다 분의 HC로 표현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나오니까 너는 어때? 이식이 있으니까 좋아? 이것 때문에 계산 문제가 생겨. 이것 때문에 계산 안 좋은 거야. 계산 문제가 조금 숫자가 더러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수학적 능력을 요구한다. 정해진 시간 안에 치는 시험으로는 살짝 계산 2, 3분 넘어가는 계산이 있을 수도 있어. 악랄하게 내면 그런 거 몇 문제 내면 이제 멘붕이 와버리는 거지. 그치? 그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수소 원자에 대해서 이거 보호 아저씨가 이거 얘기한 거야. 이거 다 얘기한 거란 말이야. 이게 어떻게 되는지 수소 원자 에너지 준위와 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쭉쭉쭉 설명을 해보자. 결과부터 먼저 얘기할게. 이거야. n번째 주양자수 n번째 껍질에 있을 때 전자의 에너지는 이 뜻이야. 이 n
이렇게 된다는 걸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약간 내가 기술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 값은 n은 자연수지. 1, 2, 3, 4, 5, 6, 7, 8 무한대까지 갈 수 있거든. 자연수거든. 됐지? 그러면 이 전체 값은 뭐야? 마이너스 값이야. 에너지가 마이너스 값이야. 에너지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에너지 원래 크기밖에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라는 걸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이건 방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크기만 있으면 방향성이 없지, 그지? 에너지는 뭐 여기 에너지인데 이쪽으로만 가냐? 저쪽으로 가냐? 그거 아니지, 그지? 방향성이 없어요. 근데 왜 마이너스라고 했는지 알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조교쌤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에너지가 왜 마이너스라고 표현됩니까? 그렇지. 방금 생각한 거 내가 다시 정리해보면 원자 회계에 전자가 이렇게 구속돼 있잖아.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전자가 여기 있을 때하고 여기 있을 때가 에너지가 이쪽이 높다고 했지, 위치에. 왜 그렇게? 여기 가만히 놔두면 끌어당기잖아, 핵이. 요 위치까지 왔을 때 뭐야? 운동 에너지도 더 생겨 있는 거야. 이 위치에 멈춰 있는 애에 비해서 여기 멈춰 있는 이 같은 위치에 오면 운동 에너지가 추가로 플러스로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그 운동 에너지만큼 에너지가 더 있는 거야. 잠재적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지금은 표현되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했냐, 인력, 끌어당기는 힘이 있을 때는 멀면 멀수록 에너지가 크다고 했지. 그지? 맞지? 멀면 멀수록 에너지 큰데 봐봐. 그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에너지가 점점 뭐야? 작아지는 거야? 근데 이게 참 애매하다고. 근데 기준을 세워야 돼요. 에너지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아주 명백한 기준을 하나 생겨. 그게 뭐냐면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 그지? 힘 때문에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맞지? 끌어당기니까. 가속도 생기고 운동 에너지 생기는 거야. 맞지? 그러면 에너지가 0일 때가 언젠데? 위치 에너지가. 그때가 언제냐면 이 원자에게서 전자가 붙으면 아니야. 완전히 떨어지면 얘가 못 땡기잖아. 그럼 에너지가 없는 거야. 위치 에너지가. 무한대일 때. 무한대를 넣으면 어떻게 돼? 0이 되지. 극한 배웠지? 그지? 0이 되지. n이 무한. 리미트 n이 무한일 때,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은 얼마? 0. 그지? 극한값. 그지? 좌극한, 우극한 다 0. 무슨 말인지 알지? 웃기네. 좌극한, 우극한 있냐? 좌극한, 우극한 있구나. 그지? 0. 됐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명백한 기준은 무한대일 때이거든. 그럼 이게 0이라 하자. 잘 봐. 이 원자 핵이야. 무한대야. 그러면 요만큼 오면 어떻게 돼? 어느 쪽이? 이쪽이 에너지 높아? 이쪽이 높아? 먼 쪽이 높다고. 그러니까 이쪽은 어떻게 돼야 돼? 기준을 0으로 잡았으니까 이쪽이 마이너스인 거야.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마이너스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무한대일 때 0이야, 이 값이. 근데 1일 때는 마이너스 13.6이지, 2일 때는 4분의 13.6이지, 마이너스, 9분의 13.6,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0에 가까워져 가는 거야. 원자에서 1, 2, 3, 이렇게 가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식으로 이제, n번째 주양자수 껍질에 있을 때 전자의 에너지 값, 위치 에너지 값이 이렇게 결정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렇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쭉 보면 이제 원자 핵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전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 이렇게 무한대까지 있을 수는 있겠지, 그지?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요렇게 되는 거지. 지금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볼게. 두 번째의 에너지가 여기 있어. 첫 번째 에너지가 여기 있다면, 두 번째, 첫 번째로 내려오면, 전자가 여기 있다, 여기 내려오면 방출해야 돼, 에너지를. 맞지? 올라갈 때 흡수하는 거지. 맞지? 이렇게 하면 방출하지. 그 방출하는 값. 값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계산하면 돼? 두 번째일 때는 뭐야? 봐봐. 내가 뭐라고 했지? 지금 두 번째, 첫 번째로 내려왔다고 했지. 결과값이 첫 번째고, 시작값이 두 번째지. 그 항상 차이값이 뭐라고? 결과에서 시작을 빼는 거야, 항상. 자, 결과값 첫 번째야. 맞지? 맞니? 그러면 마이너스 13.6 맞지? 됐지? 13.6이 불편해? 그러면 이건 K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맞지? 첫 번째 에너지야. 그지? 그리고 빼기 두 번째 껍질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 에너지가 마이너스 4분의 K지. 그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마이너스 4분의 3K가 되는 거지. 두 번째, 첫 번째로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4분의 3K만큼, 마이너스 4분의 3K만큼 에너지가 마이너스 된다. 줄어든다. 이 뜻이야. 해볼까? 두 번째에서 네 번째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두 번째에서 네 번째로 가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 네 번째가 결과지,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4의 제곱 16분의 K야, 맞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두 번째 4분의 K지, 그지? 그럼 이거 얼마나 됐냐면 16분의 3K 플러스가 됩니다. 오케이? 됐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번째 껍질에서 네 번째 껍질로 갈 때는 요만큼 흡수를 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야. 이해돼? 요걸 잘 할 수 있어야 돼. 요 기본 계산은 할 수 있어야 될 거야. 아시겠죠? 오케이? 자, 다시 말할게요. 변화량은 결과에서 시작을 빼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어색하지만 에너지는 마이너스로 표현되는 값이야. 그대로 쓰라고, 그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그때 이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된 거야? 응? 에너지를 방출하고 핵 가까운 데 내려온 거고, 그지? 플러스면 에너지를 흡수해서 핵에서 좀 더 먼 껍질로 도망간 거야, 한마디로.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나타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 요런 게 있지, 그지? 봐봐. 이거 볼까? 지우고. 이거 한 번만 더 연습해볼게. 연습하는 이유가 있어요. 봐, 연습해볼게. 두 번째, 첫 번째로 가볼게. 아까 뭐라고 했어, 그러면? 4분의 3K. 에너지 차이가. 두 번째, 첫 번째로 할 때 4분의 3K. 이거는 따로 계산 안 할게. 됐지? 그러면 첫 번째로 온 거 중에, 봐봐. 두 번째에서 첫 번째는 첫 번째로 오는 거 중에 제일 에너지가 작지. 세 번째에서 첫 번째, 네 번째, 첫 번째가 더 크지. 맞지? 제일 작은 것만 잡을 거야. 첫 번째로 오는 거 중에 제일 작은 거는 두 번째, 첫 번째야. 됐지? 자, 두 번째로 오는 거 중에 제일 작은 건 세 번째에서 두 번째지. 맞지? 그럼 이건 어떻게 돼? 두 번째가 결과니까 마이너스 뭐야? 4분의 K 빼기 더하기 9분의 K지. 3의 제곱. n에 3 넣으면, 그지? 그러면 4, 9, 36. 됐지? 9 빼기 4, 5K. 이쪽이 더 크니까 마이너스. 됐지? 그지? 자, 일단 절대값을 보면 36분의 5K지. 요번에는. 다시. 두 번째, 첫 번째. 세 번째에서 두 번째는 36분의, 5 맞지? 그지? 확실해? 9, 4, 5, 36. 9, 4. 맞네. 오케이. 됐지? 네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가볼게. 좀 더 복잡하겠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 9 빼기 9K. 9분의 K. 맞지? 빼기 더하기 16분의 K.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지? 이거 두 개 곱하면 144인가? 그지? 144분의 얼마야? 7. 맞지? 맞니? 이 차이지, 그지?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줬어.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를 할 거야.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그러니까 원자 핵이 있고 무한대까지 갔을 때는 에너지가 0이지. 그지? 첫 번째 일 때 에너지가 마이너스 13.6이야. 여기 마이너스 K라고 할게, 그냥. 됐어? 그지? 그지? 그럼 두 번째 껍질에 있을 때는 에너지가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2K지. 그러면 마이너스 K하고 차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에너지가 마이너스 K야. 그 안으로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0부터 마이너스 K까지 그 에너지 크기 범위가 있잖아, 그지? 두 번째 껍질일 때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4분의 K니까 봐봐. 이거를 4등분 해볼게. 이렇게 했을 때 여기야. 여기가 아니고 여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한대에서 첫 번째 껍질까지 전체 사이즈에서 두 번째 껍질에 있을 때만 해도 이미 뭐야? 요 차이는 75%야. 25%밖에 안 남았어, 이제 무한대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전체를 K로 보면 에너지를 4분의 3K 차이 먹어버린다. 75% 먹어버린다고. 맞지? 됐지? 그러면 당연히 이 크기는 이거는 뭐니? 이 차이는 아무리 해봤자 남은 거 25%보다 작지, 그지? 그지? 작고 그거보다 훨씬 작은 게 또 이거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에너지 크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예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이제 전자가 내려올 때 그 전자가 방출하는 빛은 에너지가 압도적으로 크다고. 그게 자외선이야. 여기 적혀있지. 자외선. 빨주, 초파남, 보 중에 보라색보다 이쪽에 더 진동수가 더 큰 놈들이 자외선이야. 에너지가 더 크다는 뜻이지. 됐지? 방출하는 게 다 자외선이야. 근데 보통 두 번째 껍질로 오는 네다섯 개의 선은 가시광선이야. 요거에 가까운 게 가시광선이야. 됐니? 이건 너무 작거든. 그러니까 빨간쪽 파남보에서 빨간 쪽도 안 돼. 이쪽이야. 그럼 뭐야? 적외선이야. 적외선. 방출하는 빛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방출하는 빛은 자외선. 두 번째 껍질은 주로 가시광선인데 봐봐. 요게 이거야. 잘 봐. 요게 이거야. 요게 이거고 요게 이거야. 그 네 개밖에 안 그렸지, 그지? 내가 아까 네다섯 개라고 했지, 그지? 다섯 배 좀 애매하긴 한데 여기서 네 개를 하니까 네 개로 할게. 가시광선 네 개밖에 없어. 그럼 봐봐. 이게 이거거든. 그러면 요거보다 하나 위에서 이렇게 내려온 건 뭐니? 요쪽에 있겠지, 그지? 이거 뭐니? 파란색, 보라색보다 넘어갔지? 자외선이야. 자외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두 번째 껍질로 오는 거는 제일 에너지 작은 3위가 이 색깔이지. 4위가 이거. 5위, 6위. 됐지? 7, 2, 8위 이거는 다 뭐? 자외선이야, 자외선. 알겠니? 에너지가 더 커지니까. 그 기준값이 그렇게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거는 아우 형편없이 에너지 작아. 이건 적외선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표현하는 방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마지막 페이지지. 근데 너무 복잡하지? 그래. 맞아. 복잡해. 보자고. 1번부터 항목을 볼게. 특징을 정리하겠지. 보의 수소 원자 모형의 특징에 대해서.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2 이상부터 1로 전이할 때 자외선 영역 빛이 방출된다. 우리 얘기했던 거다, 그지? 빨리 끝날 것 같은데. 3 이상에서 2 상태로 가면 가시광선 영역의 빛이 방출되는데, 아까 말했지만 7에서 2부터는 자외선이야. 이걸 누가 바꿀 수 없어. 주장할 수 없어. 알겠지? 그 다음 4에서 3으로 가면 에너지 형편없거든. 144분의 7? 뭐 이랬지, 그지? 형편없지? 이거는 적외선 빛이 방출되는 거야. 오케이? 아까 내가 설명했던 거. 방출되는 빛은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뭐라고? E는 하 F. F가 하는 뭐 플랑크 상수야. 플랑크라는 아저씨도 그지? 아주 1900년 초반에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야. 보어, 플랑크, 슈레딩거, 하이젠베르크 이런 사람들은 좀 알아야지. 교양이 있는 자연 계열을 전공한 지식이면 좀 알아야지. 알겠지? 오케이? 그런 건데 E는 하 F니까 에너지가 크다는 건 F가 크다는 거야. 이제 에너지가 클수록 진동수가 커. 그리고 뭐? F와 람다는 뭐라고? 반비례 관계지. C는 F 람다지, 그지? C가 빛의 속도거든. 3 곱하기 10의 8제곱미터 퍼 세컨드. 오케이? 이게 커지면 이건 짧아져. 그러니까 방출되는 빛이 에너지가 크면 직접 진동성 크고 반비례, 파장 길이는 짧아진다. 이거 보라색이 짧고 빨간색이 길다. 오케이? 연결되지? 그 다음 전자가 전해하는 에너지 준위의 간격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스펙트럼 선 간격도 짧다. 양자수의 간격 차이.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지. 요거 볼까? 여기 이렇게 돼 있었지. 그럼 이거 차이가 점점 짧아지지. 항상 이 스펙트럼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따따다다다다다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왜? 이거보다 이게 에너지가 더 큰 거잖아, 그지? 이 큰 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이때 항상 이 간격 차이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다시 볼게. 전자가 전해한 에너지 준위, 이 간격 차. 아까 뭐 2, 1, 3, 1, 뭐 이렇게. 그지?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스펙트럼 간격도 좁아진다. 이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원자 모형은 한계가 있어. 한계와 의. 야, 뭐가 한계겠니? 당연한 거야. 뭐? 방금 뭐 했어? 이렇게 했어? 그러면? 한계랑 흡연자 아니지? 아니지. 정답! 정답! 2개 정답! 잘했어. 난 또 알고 했는 줄 알고 깜놀했네, 깜놀. 아까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면 보호 원자 모형에 보호가 왜 수소를 모델로 삼았다고? 원자핵 하나에 전자 하나니까 이 둘 사이의 인력만 따지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막 논리적 계산을 통해서 뭐 식을 만들어낸 거야, 이 사람이. 근데 여기 전자가 하나가 어디 있을지도 모르는 전자 하나가 이거 전자끼리 서로 밀어내면 가까우면 더 밀고 멀면 덜 밀 거 아니야, 그지? 그지? 얘가 하나의 변수가 더 들어가면 얘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야. 너무 복잡성이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시작 지점에서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전자 하나 있을 때, 그지? 그게 수소지, 그지? 수소에서 이 규칙을 만들어낸 거지. 오케이? 근데 이 규칙을 뭐라고? 전자가 여러 개 있는 탄소, 산소 이런 데서 적용이 안 될 거야. 그게 한계지. 한계. 오케이? 그러나 뜻은 있지, 그지? 아까 말했지만 토대를 만들었다는 거지. 보자. 한계. 수소처럼 전자가 한 개인 원자 외에 다른 2개 이상 전자가 있으면 얘들의 이제 복잡성 때문에, 그지? 위치 에너지 복잡성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어. 그지? 그래서 이후 현대 물리학이 제시한 원자 모형과 달랐다고 하는 게 이후 현대 물리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현대 물리학이 정착하게 된 거는, 현대 물리 정착은,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 아닙니다. 뭐게? 모르지. 슈레딩거의 현대적 원자 모형이라고 봐야 돼. 슈레딩거는 그 사이에 누가 있었냐면 하이젠베르크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했냐면 밀입자지만 전자가 움직이잖아, 그지? 원자에. 그럼 전자가 특정 시각이 어디 있는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를 해석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웃기지? 전자는 뭐라고? 빛 에너지 받으면 워프 해버리거든. 그치?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전자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뭐 해야 돼? 봐야 되잖아. 보는 게 뭐지? 빛이잖아. 그지? 빛으로 보려고 하거든? 빛으로 보려고 해서 빛 받았지? 빛이 반사됐다고 하자. 그러면 얘는 이미 여기 있니 없니? 딴 데 갔지. 그러니까 확인을 하면 거기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확인을 하면 거기 없는 거야, 전자는. 그러니까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둘 다 동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라는 법칙을 만들었지. 그게 하이젠베르크의 Uncertainty Principle,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Certainty, 확실한 이 뜻 아니야, 그지? Uncertainty Principle, 불확정성 원리. 좀 멋있지, 그지? 그지? 위치와 운동량을 둘 다 동시에 특정할 수 없다. 오케이? 자, 보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봐서 알 수 없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에 슈레딩거 아저씨가 뭘 했냐 하면 안 봐! 이렇게 된 거야. 안 봐! 그러면 안 보고 얘 에너지 어떻다며? 그러면 얘도 전자기 이렇게 돼 있으면 에너지 좋아. 그러면 이 에너지 변수를 모두 다 포함할 수 있는 함수도 아닌 이상한 그 오퍼레이터라는 걸 만들어냈어, 이 사람이. 오퍼레이터, 수학적인 어떤 도구야. 그 도구에 이제 막 이 변수를 다 집어넣어. 그 결과값을 딱 낸 거야. 그럼 뭐 한 거야, 지금? 확률적으로 여기 있을 확률 얼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야. 그게 지금 현대적 원자 모형이야. 확률론 원자 모형이야. 이런 설명 처음 들어봤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좀 멋있겠지, 그지? 근데 졸라 어려우니까 하려고 하지 마. 슈레딩거 아저씨가 이런 걸 했어. 파티클 인 더 박스라고 해서 상자 속 입자. 상자에 입자를 하나 넣어. 그리고 둥둥둥 쳐서 이제 움직이게 만들어. 근데 상자는 닫아놨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근데 확률, 특정 시각에 이 입자가 어디에 있을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오퍼레이터야. 그걸 어디에 적용한 거냐면 원자에 있는 전자에 적용한 거지. Particle in a box. 상자 속 입자. 요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슈방이라고 해. 그거 아니야. 그래서 맛있는 거 생각하지 마. 맛있는 거, 그거 뭐지? 붕어빵, 슈크림 붕어빵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슈레딩거 방정식.
이게 우리가 대학교 과정까지 해서 배울 수 있는 수학과라면 모르겠죠. 전공자라면 모르겠지만은 미적분학과 뭐 일반 수학으로 배울 수 있는 수학적 기법 중에는 제일 수준이 높은 거라고 봐야 돼. 제일 수준이 높은 거. 오케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어디 보면 작년에도 그런 거 있었지. 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뿌옇게 구름처럼 원자핵 주변에 이렇게 보이거든. 전자 구름 모형이라고 하고 그런 거 못 봤니? 아 여기 없다 야. 뭐 그렇게 이제 보이게 된다는 거지. 일단 얘기하고 이제 한번 보여줄게 내가. 원자 스펙트럼 설명할 수 없었고 그래서 제시한 원자 모형 현대적 원자 모형이 따로 나왔다. 그럼 확률론이다 이 뜻이야. 그지? 그리고 원자 모형의 그래도 뜻은 뭐냐 하면 quantized 양자화돼 있다. 뭐가? 에너지가 양자화돼 있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위치도 귀신처럼 무섭게 양자화돼 있어. 여기 있다가 뿅 없어지고 여기 딱 나타나는 거야. 절대 중간에 있을 수 없는 거야. 물질이라는 게. 물질은 다 끊어져 있는 거야. 와우, 이걸 알게 된 거지. 우리 거시적으로 보면 다 연속적으로 움직이잖아, 그지? 근데 다 끊어져 있는 거야. 실제로는. 그렇다는 걸 알게 됐고, 원자 구조에 대한 직관적인 시각화, 직관적으로, 양자화돼 있고 끊어져 있고 이런 걸 제공함으로써 지금 반도체나 새로운 소재 물질 개발하는데 그 어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되게 멋있는 말이야.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안 들어봤을 수도 있어. 자, 뉴턴 아저씨가 했던 역학을 뉴턴 역학이나 또는 고전 역학이라고 해. 고전 역학이라 할 때 그 고전이 무슨 뜻이냐면 1900년대 이후에 미시 세계까지 설명할 수 있는 다 아우르는 그 역학을 현대물리라 하는데 현대물리라고 하기 이전에 뭐라고 했냐면 양자역학이라고 했거든. 같은 말이야 이거. 됐지? 이걸 이제 요 뉴턴 역학하고 구분하려고 하니까 현대물리라고 했다. 현대이. 그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됐냐면 고전 역학이 된 거야. 고전 역학이 그렇게 너네 고생을 시켰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등가속도 운동, 에너지 보존, 그지? 이런 게 그 고전 역학이야. 그걸 했던 거고. 지금 우리 물리하고 있잖아. 맞지? 물리가 이제 현대물리로 넘어가고 있는데 현대물리 제대로 안 배워요. 왜 그런지 아니? 너네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제대로 몰라. 이해를 못 해요. 졸라 어려워. 아까 말했잖아. 슈레딩 방정식 없어. 없다고 봐도 돼, 진짜. 심지어 전공자도 아니잖아. 교육학과 그거야. 이런 게 있어. 선생이 되려면 보통 이제 교육과를 가잖아, 그지? 예를 들어 물리교육과가 있다고 하자. 물리학과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니? 물리교육과는 교직 과목을 이 덩어리만큼 이수를 해야 돼. 그럼 물리 전공을 해요. 근데 이만큼 이수해야 돼. 이만큼 이수할 때 물리학과는 다 물리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학점 똑같아요. 117학점. 하면 졸업할 수 있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 이만큼을 물리를 제대로 다 전공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약간 뭐라고 할까? 대학 수준에서 이제 표준 물리를 배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기가 관심 있어서 더 공부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현대 물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재밌으면 파고 들어가면 돼. 파고 들어가면서 그걸 좀 즐기면 돼. 너네들이 진짜 현대 물리 책 갖고 있으면 이거 왠지 어나더 레벨 갖고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그걸 보는 사람도 알아요. 공부한 사람이면 알아. 어우씨 현대 물리 뭐 이렇게 안다고. 그러니까 너네 이제 수능 치고 나서 책방 가서 일단은 현대 물리 책 하나 사. 그거 갖고 다녀. 책가방. 예, 그런데 뭐 그지? 아니 봐봐. 이디야에 앉아 있어도 스타벅스 같은 느낌을 만들 수 있어. 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슈레딩거의 무슨 고양이 뭐 이런 책 딱 갖고 있으면 약간 느낌이 있단 말이야. 내생남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물론 이제 열면 이해는 안 되겠죠. 달아놔야 돼. 그런 겁니다. 그런 게 현대물리다. 그래서 요거 고전역학, 요건 현대물리 이렇게 말하고 이런 반도체나 새로운 소재 물질 개발하는데 내가 이 얘기 하려고 했는데 이걸 늦어버렸네.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반도체든 요즘 소재 요즘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셀이 중요해. 셀이 뭐게? 그러니까 이런다니까. 정말 배우긴 배웠네. 배우긴 배웠는데 반만 배웠다. 셀이 뭐냐면 너네 그거 알걸? 듀라셀. 뭐야? 듀라셀이 뭐야? 못 들어봤어? 고양이가 선전하는 건전지? 토끼.
그건 듀라셀. 듀라셀이 뭐야? 듀얼러블 셀이야. 듀얼러블은 오래가는 이 뜻이고, 셀은 전지 얘기하는 거야. 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를 셀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지금 사실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 에너지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 전환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이고 현대중공업이고 뭐 중공업인데 막 롯데케미칼이고 뭐 뭐시고 나버리고 하나 오션도 마찬가지고 다 뭐 하고 있냐면 에너지 저장 장치, 효율적 에너지 저장 장치 연구하고 있어. 그 셀 연구라고 하고, 그 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저장하는데 지금 요즘에 얇잖아, 핸드폰. 그걸 뭐 들어간다고? 예전에 배우지 않았냐? 배웠어야 되는데. 나는 다 가르쳤는데. 너네한테 안 가르쳤지만. 리튬. 리튬 들어간다고. 옛날에 아연 납 이런 거 들어가다가 리튬 들어간다고. 리튬이 에너지 밀도 엄청 높인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핸드폰이 내가 너네 나이 때 핸드폰이 이렇게 벽돌 크기만 했어. 그래서 핸드폰 여자친구한테 사주면 안 됐어. 화나면 이거 던지면 벽돌이야. 흉기야, 흉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 정도였거든. 근데 이렇게 작아졌지. 뭐, 얘 전기 자동차를 만들던, 지금으로부터 뭐, 전기, 뭐, 예를 들어서 뭐지? 비행체 이런 것도 만들걸?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질량과 부피를 줄이면서 에너지는 더 저장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거 다 연구하고 있어. 돈 안 돼, 지금. 근데 월급 잘 받아. 그 초봉이 막 1억 가까이 되고 막 해. 왜? 그게 뭐니? 롯데 케미칼이고 현대중공업이 다 뭐니? 미래 먹거리야. 회사가 계속 유지되려면 그거를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 회사들이 다 뭐 하냐면 석유 팔아서 돈 벌어서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 것도 좀 알고 있으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은 계속 먹기만 해. 그거 석유 파는 사람들은 계속 돈 벌기만 하는 거야. 그런 구조가 지금은 만들어져 있다. 그게 이미 한 10년 이전부터, 10몇 년 이전부터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었어. 꽤 당분간은 계속 그럴 거야, 아마도. 그러니까 너네는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학과, 재료공학과 뭐 이런 데 가도 결국은 뭐 예를 들어서 하나에 가고 싶어. 그래서 하나 지원했어요 하면 다 모여. 컴퓨터 공학과, 전기, 기계 다 모여서 그거 해. 똑같은 거 해.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하냐면 꼭 인기 있는 공대를 가려고 하지 마라. 공대 가고 싶으면. 결국 공대는 모인다. 회사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회사에서 똑같은 거 하고 앉아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아예 다른 데로 가려면 모르겠지만은 그냥 일반적인 대기업도 기본적으로는 성공한 거 아니야? 그지? 일반적 대기업 이러면 이제 그냥 다 모여. 그런 경우 너무 많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능력 뽑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데서 이제 뉴턴의 물리만 알았다면 반도체는 나오지 않았어. 근데 양자역학 현대물리를 알다 보니까 반도체가 점점점 정교해질 수 있었고 만들어질 수 있었거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쉽게 말할게.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지. 똑같은 현상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지. 아는 만큼. 좀 다르게 얘기할게. 색안경을 끼고 본다라는 말 있지. 그지? 얘 착하는데 내가 빨간 안경 끼고 있으면 얘 못되게 보이잖아. 그지? 이걸 이제 교양에 있는 말로 뭐라고 하는 거야?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이걸. 패러다임. 인식을 하는 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뉴턴 역학에서 어떻게 된 거야? 현대 물리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거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는 상상도, 시도도 못하던 어떤 기술이나 방법들을 생각해내기 시작했어. 그게 1900년대, 야, 그게 내가 태어나고, 너네 말고, 내가 태어나고 성장했던 그 시기다. 이 뜻이지. 패러다임이 전환됐다. 각 연구하는 어떤, 뭐랄까, 전공이나, 사실 이 패러다임은 뭐니? 인간 삶 전체의 패러다임이야, 사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차이가 나는 거고, 아는 사람은 훨씬 더 빨리 뭔가를 더 할 수 있게 돼. 그런 거 아니? 2080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아니?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지식인 20%가, 좀 지식이 떨어지는 80%를 주도해서 끌고 간다는 거야, 사회는. 언제든 그렇게 된다고.
돈 버는 것도 그렇게 되고 언제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2080 법칙. 2080이 가르마 법칙이 아니야. 알겠지? 그런 것도 좀 알아. 패러다임이 전환돼. 그럼 우리는 그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고 있으면 어떻게 돼? 다른 사람보다 이해할 게 많은 거지. 안 그래? 적어도 우리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 그런 데 관심을 가지자고. 대학생이 돼도. 막 이런다. 대학생 되니까 요 조교들, 와, 이렇게, 조교들 있잖아, 그지? 수학 조교. 내가 야단치고 때리고 키운 놈들인데, 언제는 좀 빛날, 이렇게 뭔가는 잘 할 때 있었고, 언제는 답답할 때 있었고, 그래. 근데 뭐, 너네보다 먼저 공부한 애들인 거지. 그지? 뭐, 먼저 공부한 애들이지. 저번에 회식을 했어. 근데 내가 물어봤어. 야, 너는 장래에 뭐 좀 계획이 있냐? 꿈이 뭐니? 그러니까 다 뭐 하는 줄 아니? 다 빅데이터, AI, 다 빅데이터. 이래. 그건 꿈이 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지? 물론 그쪽으로 간다는 건 괜찮은데 너무 청사진만 갖고 있으면 안 돼.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 그거 하려고. 그래서 내가 안 될걸?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하냐면 졸업하기 전에 창업을 해보고 싶대. 그때부터 내가 속으로 비웃고 있었거든. 이유가 뭐냐면 그때 내가 말한 거야. 아는 만큼 보이니까 공부는 할 만큼 다 해라. 내가 공부한 양에서 거기 안에서 공부한 양과 깊이에서 너가 뻗어나갈 길과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 동료가 될 것이다. 그거 없이 혼자서는 할 수 없다. 빨리 한다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 대학교 졸업 안 하고 창업해서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은 대학교 졸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 거야. 지가 공부한 거야. 지가 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공부를 안 하고 성공한 게 아니라 자기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 또는 관심이 있어서 더 깊게 가다 보니까 남들은 아직 모르는 뭔가를 찾아낸 거야. 그거 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들고 기업을 만들고 성장시킨 거라고 봐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오타쿠가 돼야 돼. 뭐 하나 제대로 잘하는 인간이 돼야 돼. 그건 맞아. 오케이? 근데 알잖아. 사회가 뭔데? 인간도 그런 거지. 사이에 있는 거 같잖아, 그지? 사이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러니까 자기 동료도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괜찮은 학교 가라고. 그게 동료야. 그지? 그게 동료니까 괜찮은 학교 가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결과가 도출되는 겁니다. 뭐가? 현대물리가. 됐죠? 패러다임 전환이 됐다 하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일단 이 내용은 정리를 할게요. 문제는 아마도 내 생각에는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그게 조금 연습이 돼야 될 거다. 그 외에는 개념을 쫙 정리가 돼 있으면 두세 번 보다 보면 익숙하게 풀릴 거야, 아마. 끝!